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는 8일부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7일 동안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항공 편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데요.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두 달 만에 비대위가 총사퇴한 민주당, 오늘 참패 수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새로 당을 이끌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랑 속 민주당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호남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준석 당대표 감사 인사를 위해서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오늘도 하늘 자체는 참 파랗고 예쁩니다. 다만 이 맑은 하늘 아래로 볕이 뜨겁게 쏟아지면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도,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고요.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에 따라서는 포항이 21도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주불은 잡히긴 했지만 긴 연휴 동안을 앞두고 건조특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에도 계속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는 남부에, 오후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역의 비는 일요일 오후에 시작돼서 현충일인 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자외선 지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일 나들이 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참패 민주당 계파 갈등 본격화, 이재명 불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두고 지금 비대위 총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 오늘 오후 2시 조금 전부터 네. 이 국회의원과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수습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쇄신 방향과 그리고 과연 누가 이 당을 이끌고 쇄신을 할 것인가, 누구를 두고 지금 이 회의를 연 건데요. 네. 일단 당내 지금 책임론을 두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당내 공론화를 위해서 이 회의를 연교수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민에게서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 결과를 통해 국민께서 내린 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연석회의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공백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지도부 비대위가 총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공백 사태인데 이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을 이끌 이 임시 지도부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오늘 사실상 이 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 이 당내 최대 격파인 이 이재명 계와 그리고 친문 계가 이 누가 이끌지를 두고 이 힘싸움을 벌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총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책임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은 오늘 연석회의 참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당대표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당대표, 근데 선거 패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이 책임이 있는데 당대표 맞는 게 맞냐. 이런 책임론이 계속 당내 일각에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연석회의에 이재명 의원이 직접 참석을 해서 네. 이 과연 좀 해명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예상이 됐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고요. 안 왔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재명 개 의원들이 네. 이 회의에 참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을 대신해서 아마 이제 좀 대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연석회의가 오후 2시부터 열렸었기 때문에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연석회의에서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진행 중이고 앞서 보신 이 모두 발언 외에는 비공개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먼저 오전에 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인 이 중진회의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좀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이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 이 비대위 구성부터 좀 사당화, 개인의 좀 의견이 반영이 돼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이런 지도부가 공천과 뭐 다른 것들을 마음대로 해버렸다.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비대위와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의원을 좀 간접적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안규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비대위 지난번처럼 구성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일단 했다. 그리고 이 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제 현직이 아닌 당내 네. 이제 원로가 맞는 게 맞지 않냐. 이 두 의원 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조금 네.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사당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비대위 구성도 오늘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반성이랑 같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 쇄신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 논의가 오늘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비대위부터 좀 먼저 논의를 좀 해보죠. 비대위 관련해서는 일단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8월에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달짜리 비대위를 출범시킬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조기 전대를 치를지 이것도 관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당대를 좀 앞서서 7월에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오전 이 중진 회의에서 네. 오영환 대변인이 이 조기 대회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 조기 전대는 안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기 전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까 어떤 의원님들은 안 하는 걸로 좀 공감대 이뤘다는 얘기도 있으셨거든요. 물론 이 일각에서 소수 의견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만 조기 전대 자체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당원 당규상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의견들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지금 이 오영환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근데 뭐 비대위 출범도 관건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비대위 출범도 출범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쇄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 기자, 네. 이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쇄신, 이 부분이 가장 좀 핫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쇄신, 그 쇄신에 앞서서는 그럼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는지 이 책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줄 건지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두고 가장 큰 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요. 네.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는 미국 이제 외유를 조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낙연 개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일종의 환송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이대로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쇄신에 대해서 명확한 좀 입장을 밝히고 우리도 여기에 뜻을 모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입장을 좀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 네. 그 민주당 한 2시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재명 의원을 좀 저격을 했었던 네.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조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 부분을 두고 저희는 이제 이재명 의원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패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좌충우돌 전략으로 일관한 지방선거는 참패했습니다. 광화문 포럼은 포부를 갖고 문을 열었지만 포럼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포럼으로서가 아닌 의원 개개인으로서 민주당의 재건에 기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재건은 책임 정치에서 출발한다. 둘째, 민주당의 재건은 당내 모든 계파 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이룰 수 있다. 네, 사실 좀 직관적인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수위가 조금 낮게 이제 계파 싸움은 우리 하지 말자. 네. 약간 좀 추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낙연 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특히 이낙연 계에서 이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 당내 계파 싸움 이제는 좀 중지를 하자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의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사실상 이런 의견조차도 지금 이재명 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 계파 싸움 그만하자. 네. 대신 너희도 이제 그만해라. 약간의 일종의 좀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홍영표 의원 사육과 선동으로 단을 이제 사당화했던 사당화. 그런 체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다.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고 네. 특히 뭐 친문계로 알려진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고민정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만약에 거기에 이제 묶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전국 선거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을 텐데 전략의 실패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어제까지는 저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오늘은 약간 당 싸움 하지 말자, 계파 싸움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친문계선, 친이재명계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당 개혁하고 이끌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지 않겠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좀 대립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김혜원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른바 이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이낙연계도 해체를 하는 이런 모습이고 정세균계도 이런 뭐 친목 모임 이런 걸 좀 해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파 싸움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가 계파가 어딨냐? 하나가 다 우리가 다 원팀이지라는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 뭐 이미 대선을 치르면서 친명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의원의 이 측근 그룹이 분명하게 형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재명 당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인데 김현 기자, 네. 이 친명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런 좀 계파 싸움 우리 중지를 하자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친명계에서는 명확한 어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잠시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어제의 어떤 이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친명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네네. 일단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괄선대위원장 했어도 이번 지방선거 졌을 거다. 네.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특히 백종선 이재명의 비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원욱 의원을 향해서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떤 네. 이재명 계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네.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계 성향으로 알려진 이 네.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 패배 사실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낙연 의원부터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민주당 의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패배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야기를 했고 황교익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적은 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사실상 이재명 계가 우리의 이낙연 계가 우리의 적이었다. 이렇게 좀 이재명 의원을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손혜원 전 의원이 이낙연 의원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던 게 아니냐 이 패배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아마도 이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이재명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서로 이 대결 구도를 벌였던 게 결국은 지금의 이 참패 내분으로 좀 이어져서 참패까지 이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친명계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 비호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선인의 어떤 당권과도 어떻게 보면 좀 직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에 대해서 어제 저희 프레스룸을 찾은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위원장의 당권 도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 입으로 당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 계속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지금 본인이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네. 나설 때인지 지금 오히려 그 책임론과 비판론이 본인에게 지금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네.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숙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여당은 권력을 쥔 쪽과 같이 가잖아요. 야당은 민심과 같이 가야 돼요. 민심의 성적표, 민심의 판단, 민심의 질책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 결과와 민심의 어떤 평가에서 이재명 의원이 자유로운가 저는 뭐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본인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되는 이재명 의원은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유구무원으로 일관 중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책임론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습 네. 먼저 보고 오실게요. 이번 패배 요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당내에서는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에 약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명계의 경우에는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계가 접수를 했다. 전당대회에 나오면 막을 도리가 없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집단적인 지성을 모아야 한다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반면 친명계에서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만은 막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네. 현재 당이 변화를 하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이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8월 전당대회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참 민주당은 비대위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대위 전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하도 비대위원장을 많이 해서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은 보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 패배를 놓고 이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갈등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의 출발점은 이재명 지금 의원이 나는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 대표를 하지 않겠다. 불출마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네. 결국 출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번 대표 같은 경우는 2024년 결국 이제 그때 이 총선에 공천권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재명계라고 사실상 있지만 문제는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서 많은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네. 낙선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재명계로 남아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내에서 지금 이제 이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등등에서 개파를 해체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당내 지금 어떤 최대 계보인 당신이 해체해라. 우리도 해체할 테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것이고 말도 지금 굉장히 험악합니다. 뭐 보면 뭐 상대방을 향해서 쓰레기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그만큼 치열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지금 의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마 8월 전당대회에 나갈 의지가 굉장히 굳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난은 잠시지만 대표는 길지 않습니까? 2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후퇴할 경우에
자칫하면 친명계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보시면 이회창 전 총재가 사실은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또 대선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칫하면 뒤로 물러서면 결국은 본인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책임론이 있지만 저는 결국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뭐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이재명 의원의 핵심 측근이죠.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 검수완박이 책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또 모두의 책임이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책임 자체를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재명 의원한테 오는 책임론을 비껴가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민심이 그럴까? 아까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야당은 민심을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민심이 2번이나 실패한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얼마나 인정을 할까? 그건 상당히 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다음 총선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것만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친명 대 비명. 이 세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꽤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현재로 봐서는 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의원 구조라든지 네. 당원들의 어떤 반발 많이 바뀌었죠. 이게 상당히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이낙연계나 친문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 당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분열될 수도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 어쩌면 지금의 당권을 놓칠 경우에 다음 총선 공천을 기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떤 당원들의 민심을 받아서 네. 당이 정말 근본적으로 쇄신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치열한 어떤 당내의 다툼을 벌이는 그런 양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 전당대회 출마는 할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된다고 또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때 뭐 유독 이 이재명 이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을 집중적으로 전담 마크 공격한 사람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인데 이수아 기자. 네. 그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 당권 도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라면 낮은 자세로 좀 가면서 나중에 계기가 있을 때 도전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당권에 진짜 도전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는요. 네. 이번에 당권 도전을 좀 해달라. 재밌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말로 팝콘 각이라고 하죠. 정말 네.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은 조롱하는 취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네. 사실 이 대표 지방선거 당일에도요. 이재명 의원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일부 매체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출구조사 발표 후 환호하던 와중에 이 민주당 상황실 중계 화면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표정을 보라 라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아무 말이나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면서 기자들 자리에서는 자신의 마스크 뒤 입모양도 보이는 건가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선거, 지방선거의 이 승패를 놓고 굉장히 지금 이 양쪽이 좀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재명 봐라라고 약간 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의심, 의혹, 눈초리까지 있다는 이 이수아 기자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뭐 전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민주당 쇄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냥 뭐 17개 단체장 말고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호남, 사실 여기는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텃밭인데 호남 민심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투표율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석이 있죠. 네. 특히 광주의 투표율이 37%대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37%인 반면에 전남은 아까 찾아보니까 58%. 네네. 그러니까 광역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높아요. 평균은 전국이 50.9%였죠. 51%. 네. 네. 뭐 전라북도도 평균보다 조금 아래인 48%. 네. 그러니까 투표율만 가지고
광주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해서 네. 뭐 침묵의 회초리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네. 과연 그럴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광주는 너무나 뻔한 게임이었잖아요. 너무나 뻔한 승부가 예상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했죠. 비슷하게 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았어요. 예, 광역단체로 보면 대구가 43.2%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광역 선거 기준으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죠. 네. 그리고 구청장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전남은 왜 높았느냐? 민주당의 텃밭인데 네. 민주당 내 경선을 도전을 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굉장히 뜨거운 경쟁 때문에 전남은 그렇게 투표율이 높았어요. 네. 자, 나타난 숫자만으로의 분석은 이렇게 양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네. 민심은 네.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 지역과 제주는 여전히 박수를 보냈느냐? 그건 아니죠. 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을 민주당 쪽 사람들을 뽑아줬긴 했지만 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 보인 여러 행태에서 인물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라는 거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유권자들은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당내 내분, 뭐 내홍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주는 이 두 가지가 할 일이지 네. 비대위를 누가 맡느냐 다음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다시 표를 줄까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바꾸지 않는 한 아마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앵커가 처음에 끄집어내신 얘기 지적처럼 37%의 투표율 숫자 그건 의미는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결국 저희 윤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 어제 박용진 의원님이 나와서 한 얘기 야당은 민심을 보고 가야 된다. 뭐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템 제목은요. 또 광주 찾은 이준석 네. 성원에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광주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호남 광역단체장 3곳이 있었는데 네. 이 3곳에서 모두 후보들이 15% 이상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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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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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그 임효역으로 갔잖아요. 남들이 와. 광주에서 계속 나고자고 일했던 사람들이 저희 당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에서 목소리 큰 게 또 이제 뭐 영남 분들도 목소리 컸고 이렇게 한다면은 요즘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말뿐이 아니라 또 젊으신 분이 당 대표가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을 하시려고 노력한 것 같네요. 이번에 그래서 전 또 아무리 선거 중이냐 또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의원들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저도 이게 제가 당대표지만 또 여당이면은 당대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이 또 주저하시면은 그게 하기 힘든데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5월 어머니 회와 만나서 면담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네. 사실 이순석 대표 이 대선 직후에도 윤 대통령이 예상보다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방을 향한 곳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이때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이 대표가 이 피켓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들고 있었음에도 뭐 네. 경적을 울리면서 험한 말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반대 피켓 시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보시다시피 유족과 악수를 나누고 또 웃으면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대선 뒤에 이곳을 찾았던 모습도 보고 오시죠.
우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리 광주 시민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광주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역대 최고의 이런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후보들 얼마나 득표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18.8%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북도 17%가 넘는 득표를 받았고요. 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보수정당 후보가 2위에 올랐는데요. 보시면 95년 이후의 최대 성과입니다. 그리고 1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이상을 받아야지 후보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거든요. 그래서 당 내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지금 15%가 넘는 이 득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 같으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는 거는 뭐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호남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대선 때도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계속 이 호남을 향해서 구애하는 이준석 대표 이 공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이 이렇게 좀 반사작용으로 반영이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부분이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5.18 행사 때 직접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장관들, 뭐 그 국회의원들, 뭐 청와대 수석들 다 데리고 내려갔죠. 네. 지난아마 그 대선 과정에서도 4차례나 일단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았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진심이 통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즉각 사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네. 이게 인사를 한다는 거 이건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젊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민심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 이제 좀 저는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호남 같은 경우는 15% 얻지 못하니까 이 선거비 보존도 안 되고 뭐 굉장히 어려웠고 후보 찾기도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다 15% 넘었고 또 비례 이제 광역 의원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만큼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특히 호남 지역의 이제 인사 문제, 네.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 인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북까지는 있지만 광주 전남이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배려라든지 또 적극적으로는 호남의 지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특히 이제 그동안 호남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던 것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에서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번에 보면 그 선거 과정에서 이 광주의 이제 쇼핑몰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호남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쇼핑도 하고 싶은데 왜 못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인 이슈였으니까 아마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사작용도 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공을 들인 면도 있고 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경호 위원님, 아까 이준석 대표가 5월 어머니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좀 눈에 띈 게 뭐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언행이 일치가 되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공을 윤 대통령한테 돌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이현정 의원이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전에 5.18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그것도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직접 참석, 파격적이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장관들, 그다음에 현직 소속 의원들 전원 뭐 같이 참석하도록 해라. 네. 그동안에 보수 진영에서 보였던 진정한 사과, 진정한 무릎 꿇기, 뭐 이거 아니다라는 시비 걸었던 거에 비하면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더
부추겼다, 키웠다, 이런 평가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준석 당대표 당연히 지금은 대통령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거 맞을 거고, 그건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정권 초기의 효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바로 치러지는 거는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새롭게 집권을 한 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상기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현정 의원 얘기 중에 딱 하나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 이런 거 따져서 인사하겠다 그랬잖아요. 여성이나 아니면 지역 할당 배려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호남 인사에 대해서 완전 소외,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일부러 배제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경기도 빼고 나머지 지역만 파란 색깔이 된 거. 4년 전을 돌려놓고 보면 완전히 반대이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포용이라는 거 신경을 안 쓰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이런 호남에 대한 이 애정 이런 행보 다 좋은데 이제는 그럼 인사에서도 이 호남을 좀 신경을 쓸 때가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대선에서 승리했죠. 지방선거도 승리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곡차곡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방선거가 또 끝나자마자 혁신위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끝나자마자 또 광주로 갔습니다. 이 굉장히 선거운동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쉴 틈도 없이 지금 바로 강도 높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수아 기자. 이렇게나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조기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삼납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선거 전 당 안팎에서 아마 이번 지선을 치르고 나면은 물러날 수도 있지 않나, 조기 사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당 혁신위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 분위기에 가라앉고 있는 추세고요. 이 대표가 결국 혁신위를 띄운 거는 이 당분간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언도 듣고 오시죠.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 만약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회의가 열린다면 이걸 공개 회의로 하자고 본인이 제안할 것이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이수아 기자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 대한 어떤 조기 사퇴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원회를 물론 지금 혁신위원회가 필요한데 지금 이 당내 혁신위원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천 관련된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6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사실은 차기 당 대표가 사실은 공천 문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걸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띄웠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을 했지만 아직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공천의 현실이나 정당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한테 이제 당의 혁신위원회를 맡겼다. 라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데 대한 좀 반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오늘 오후에 간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보면 그 행보가 과연 왜 가느냐. 지금 특히 대통령 친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적인 경쟁들이 아마 치열할 겁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본인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네. 당권을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확고히 하는 측면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뭐 정치권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정말 선거가 끝나고도 쉬지 않고 달리는 이 강공 드라이브, 이 결국은 당권을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하지만 결국 이 당권을 두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차기 당권 경쟁 이미 네.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삼각구도 가능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일단 당권 재도전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언급도 들어보시죠. 다음 당대표는 당연히 도전할 생각 하세요? 그거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게요. 우리 당에서 제가 추구하는 개혁 노선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그 개혁 노선을 서는 분들을 응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상계동 당선된 게 목적이거든요. 예. 제가 당대표 임기 끝나면은 1년쯤 뒤에 상계동 선거인데 총선. 야 이분이 지도부 되면 진짜 내가 상계동에서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은 예. 그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나가든지 누구에게 지지선언 하든지 제가 선대위원장을 해주든지 제가 개입할 텐데요. 정말 저랑 정책적 방향성이나 개혁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들이 나오면은 그분들 밀어야죠. 네, 전체적으로 자신은 다가올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전에 네. 이 종로 보궐 얘기도 사실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 상계동 일편 단심임을 밝힌 바 있는데 변함없는 입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좀 뼈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총선에서 내가 상계동 공천을 못 받게 될 상황이면 내가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안철수 대표는 내가 눈 뜨고 못 본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까 네. 방송 인터뷰 가만 보면 당의 노선을 이렇게 끌고 가면 네. 그렇다면 뭐 제가 노원에서 상계동에서 다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가 없지만 네.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잘 못 가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우선 다음번에 재도전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지금 저걸 그대로 실천한다면 네.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네.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을 시킨 이 과정까지를 놓고 보면 젊은 보수라는 바람을 일으킨 이준석은 네. 굉장히 공이 크죠. 중간에 뭐 여러 분란도 있고 뭐 윤석열 후보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떨어진다면 이준석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올 만큼 분란이 컸지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젊은 보수 특히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20대 남성들 끌어안는 데는 네.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한은 네.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내 국회에 진입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이제 목적은 총선 승리다. 이거 아마 분명히 맞을 겁니다. 다만 네. 그런 얘기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나를 공천 배제시키려고 하면 나는 안 참겠다. 네. 그런 식의 저급스러운 정치 하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당권 얘기를 하면 계속 거론이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안철수 의원 어제 실신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사실 안 의원 저희가 당선 소감 밝힐 때부터 좀 네.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뭐 이런 얘기 저희끼리 했었는데 네. 이 어제 오후 결국 당선 인사 중에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져서 인근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 의원 후에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어지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신이라는 기사에 나도 놀랐다라면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있었고 심신의 필요가 누적된 것 같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일단 지지자들을 암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정말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잘 쉬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이 차기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을 좀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뭐 나는 나갈 생각 없다고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다고 하고 치고 안철수 위원장 말고 또 거론이 되는 게 일단 신원미상의 윤핵관입니다. 네. 이 누가 될진 모르겠어요. 이 신원미상의 윤핵관 누가 될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염두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걸까요? 정치인들 말은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염두에 없다고 그랬지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이 어디 말해보면 안 나간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지금 두 사람은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도 거네요.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설정해놓은 당의 노선이 잘못 갈 경우에는 뭔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열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 자체를.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당대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윤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권성동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출마를 상당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표에. 네, 당대표에. 네. 거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출마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도 지금 출마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사실은 이제 이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내에 주류 세력을 본인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어떤 면에서 유력한 주자로서 이제 부상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안철수 지금 의원이 잠시 이제 실신했다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거의 매일 마라톤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하는 분인데 저런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정말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를 보면 제가 볼 때 이번처럼 절박하고 이번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좀 잘한 선택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의 선택이 베스트였다라고 그렇죠. 극찬이신 왜냐하면 건가요? 항상 보면 후보 단일화 해서 물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60몇 %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지원도 가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그쵸. 당으로 거의 금유환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한 것 같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건건일척의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이 어디 지원 간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45번인가요? 어디 갔다. 서울 갔다. 이게 뭐겠습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마 앞으로는 기존의 안철수 의원의 행보보다는 좀 다른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당권 장악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현정 위원님이 언급하신 이 차기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이준석 지금 이 정도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경제 또 경제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유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국민이 경제와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떤 정치적 발언보다는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또다시 경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보자고 한 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로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실 당선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발언보다 이런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출근길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 지금 경제 상황을
태풍에 다시 한번 비유를 하면서요. 굉장히 지금 현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한층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오늘도 또 경제를 얘기를 해서 어제도 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 대통령. 윤경호 위원님.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경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말 악재 지금 둘러싸여 있죠. 흔히들 말하는 물가, 금리, 환율입니다. 네. 물가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13년 9개월 내 최고치예요. 맞아요. 당장 우리 생활 물가 뭐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점심 식사 시간 밥 먹으려고 한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라울 정도죠. 네. 기업들 금리 지금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은행들이 대출 금리 지금 올리는 거는 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아마 집값이나 주식값은 앞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기업들 환율이 저렇게 치솟고 있으면 원화값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출을 해봐야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삼중 악재.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너무 정치 행사에 우리가 빠져 있다가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어려운 걸 못 느꼈는데요. 이럴수록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층일수록 더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축배만 계속 들었죠. 이제부터는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지금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또 대통령 본인도 지금 느낀 거죠. 가시밭길 정말 잘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경제라는 가시밭길을 잘 헤쳐나가야 또 그게 저희한테 긍정적인 여파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뭐 물가, 경제가 아주 중요한 시기다. 여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김영 기자. 네.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무실 가칭 피플스 하우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발음 좋아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난스럽게 용화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집무실의 이름이 결정이 이달 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이 새 이름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국민 공모를 받은 상황이고요. 3만여 개를 받았는데 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5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국민의 집이고요. 말 그대로 국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청사인데 여기는 청사가 일반 어떤 정부의 청사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가 아니라 들을 청에 이 생각할 사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겠다. 국민청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에서 민음청사라는 세 번째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누리라는 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르다는 뜻의 바른과 이 세상의 순 우리말, 이 누리를 합쳐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이름에서 바른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태원로 22가 있습니다. 이태원로 22요?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한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총리 관저를 이 다운인가 10번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차용을 해서 대통령도 우리와 국민과 똑같은 한 사람이다.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5가지 이름이 최종 후보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김영 기자가 얘기한 5개 중에 하나는 최종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거 한번 투표로 좀 한번 저희끼리 한번 정해볼까요? 지금 5개 지금 김영 기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나는 국민의 집이 좋다.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손 드셨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피플스 하우스가 국민의 집 아니에요? 직역하면. 정해놓고 저 후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설위원님 같은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국민청사. 저는 국민청사입니다. 지금 2표. 민음청사. 바른누리. 저는 이태원로 20. 이태원로 20. 치열합니다. 이 프레스룸도 의견을 모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청사와 이태원로 22가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에 뭘로 결정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 이름은 차근차근 정할 것 같고요. 어제는
어제 아마 다들 이 시간에 TV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브라질 축구대표팀 평가전 하는 그 축구장에 직접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상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네.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경기장으로 입장을 했는데 경기장 찾은 이유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 체육 최고 등급의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렇게 경기 전에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다르게 저렇게 깔끔한 양복 복장으로 훈장을 수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훈장, 이 체육부, 문체부 장관 등이 이렇게 수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굉장히 기록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아시아인 대통령이 최초죠. 그렇습니다. 직접 저렇게 경기장을 방문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가 개최된 이유가 2002년 월드컵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이 브라질 대표팀과 경기가 치러졌고요. 윤 대통령 이 손흥민 선수 만나는 거에 이어서 어제 2002년 4강 이 주역들이 어제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들과 함께 하면서 당시를 좀 추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4강. 브라질 2대0으로 졌죠? 네, 맞습니다. 2대0 그랬습니다. 자, 우리 히딩크 감독님 화이팅! 우리 2002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님을 은사님으로 지금도 잘 모시고 있습니까? 네. 우리 히딩크 감독님과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울 뿐 아니라 기쁘고 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입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또 세계 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볼까요? 아마 지금도 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지금 연석회의를 열고 이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부디 계파 싸움이 아니라 당을 위한 현명한 좀 결론을 내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탑은 참패민주당 계파 갈등 본격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